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자랑했던 79세 시어머니. 하지만 아들은 결국 아내의 눈물을 믿고 어머니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의 헌신이 무너진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제 아들이었던 시간은 어젯밤으로 끝났다고. 이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른 새벽 소래포구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면 세상은 온통 잿빛 바닷물에 잠긴 것 같았어요. 짭조름하고 비릿한 공기가 허파 깊숙이 들어와 밝히면 그제야 정신이 좀 들었죠. 사람들은 그걸 갯벌 냄새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40년짜리 내 젊음의 냄새였어요. 남편이 펄펄하게 살아있을 때부터 저 바다가 양반을 훌쩍 삼켜버린 지금까지 나는 이 건어물 가게 구석자리에서 내 인생을 팔아왔으니까요. 내 작은 가게, 광천상회라는 낡은 간판 아래에는 쪼그라든 내 세월처럼 꾸덕꾸덕 마른 생선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반들반들 윤이 나는 황태, 은빛 비늘이 군데군데 남은 조기, 짭짤하게 마른 서대까지. 이게 그냥 생선으로 보이면 소래포구 사람이 아니에요. 저 멀리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송도의 마철로, 그 삐죽삐죽 솟은 유리 빌딩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거기는 번쩍거리고 새것 냄새가 나겠지만 여기는 내 손때와 눈물, 땀방울이 밴 진짜 세상이었어요. 저 빌딩들이 하룻밤 사이에 쑥쑥 자랄 때 내 가게는 세월의 풍파에 조금씩 내려앉았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는 이 자리가 내 아들 진우를 키워낸 내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진우 아빠가 바다로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 진우는 겨우 7살이었어요. 눈만 껌뻑이던 그 어린 것을 어찌 키워야 하나 막막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독해져야 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 셔터를 내렸죠. 손톱 밑에 생선 비늘이 밝히고 손마디는 소금물에 절어 늘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며 판 생선 값은 전부 진우의 학비가 되고 옷이 되고 책이 되었죠. 아들놈 대학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온 날 나는 가게 뒤편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기뻐서, 그리고 너무 고돼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 김진우는 참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아비 없이 자란 티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늘은 있었죠. 아버지가 없다는 그 커다란 구멍이 아이 마음속에 늘 불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진우는 자기가 만든 가정이 깨지는 걸 병적으로 무서워했어요. 아내인 유진이를 만나고 나서는 유진이가 자기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굴었죠. 어쩌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완전한 가족에 대한 집착이었을지도 몰라요. 며느리 최유진은 참 똑 부러지는 아이였어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큰 물류회사에 다녔는데 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또각또각 걷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였는지.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얼마나 큰 그늘이 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매일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치열한 세상이 아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옷을 사 입는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저 나는 내 며느리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좋았어요. 내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우리 집엔 웃음꽃이 피었어요. 바로 손녀딸 하윤이 때문이었죠. 8살짜리 그 작은 천사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길 때면 40년 시장 인생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내 삶의 이유였죠. 나는 우리 가족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는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가 참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나는 우리 사이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죠.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아이고, 김 여사, 오늘 장사는 좀 어때? 건너편에서 야채 파는 김씨 할머니가 물으면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말도 마. 어제 우리 며느리가 용돈하라고 두툼한 봉투를 주고 갔지 뭐야.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팀 하나를 혼자 다 먹여 살린다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 유진이는. 내 말에 생선 파는 박씨 아저씨가 너털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따, 할매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얻었구마잉. 진우가 복이 많아, 복이 많아.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복은 무슨, 다 제 잘난 덕이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속도 깊고 싹싹하고 어떨 땐 친딸보다 나아. 정말이야. 내 말은 전부 진심이었어요. 한치의 거짓도 없는 내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50년 넘은 간장 항아리를 유진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그 항아리는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3대 여자들의 땀과 눈물, 역사가 담긴 보물이었죠. 시어머니가 수줍은 새색시였던 내 손을 잡고 아가, 이 집안의 장맛은 내 손에 달렸다 하시며 물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유진이에게 그 역사를 넘겨주고 싶었어요.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조용한 축복이었죠. 그런데 내 진심이, 내 순수한 자부심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하루는 박씨 아저씨 가게에 들렀는데 옆 가게 순이 엄마가 뼈 있는 농담을 툭 던지더라고요. 형님네 며느리는 그렇게 잘났으니 시어머니한테는 좀 소홀하겠네. 바깥 일로 바쁜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겠어? 나는 손을 내저으며 웃어넘겼어요. 무슨 소리야. 안 그래. 우리 유진이는 안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괜히 서늘해졌어요. 내 칭찬이 누군가의 귀에는 시기심 섞인 가시로 들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뱉은 말이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 불길한 예감은 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어요. 나는 여전히 이 집 폴더폰을 썼고 아들놈이 깔아준다는 카카오톡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좁고 말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낡은 건어물 가게에 갇혀있던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내 며느리가, 내 손녀가, 내 아들이 만들어준 이 작은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바보처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불길한 예감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한번 마음에 들어앉으면 축축한 갯벌 진흙처럼 질척거리면서 쉬이 떨어지질 않거든요.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꾸덕하게 마른 생선을 볕에 널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밝힌 가시는 계속 나를 찔러댔어요. 내 진심이, 내 자랑이 독을 품은 화살이 되어 날아오는 상상을 애써 지워버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문이라는 건 발이 달린 게 아니라 날개가 달렸나 봐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순박한 자랑은 흉측한 괴물이 되어 소래포구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겠죠. 광천상의 할매, 며느리 자랑이 아주 하늘을 찌르더만 여기에 시기심이라는 양념이 조금 뿌려졌을 거예요. 그렇게 잘났으면 돈도 잘 벌 텐데 시어머니한테는 얼마나 드리려나. 그러다 이야기는 점점 살이 붙고 뼈대가 세워졌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 것처럼 둔갑했죠. 글쎄, 광천상의 할매가 그러는데 며느리가 돈은 잘 벌어오는데 시어머니는 거들떠도 안 본다더라. 어머, 정말. 듣자 하니 아들만 등골이 휜다던데. 며느리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할매가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하소연하더라. 마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어요. 박씨 아저씨 가게에서 장을 보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침 유진이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자기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 조카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다가 우리 동네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더라 하고 무심코 말을 흘렸고요. 하필이면 그 자리에 유진이의 직장 동료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참 좁죠. 그렇게 돌고 돌아 내 진심은 아들 등골 빼먹는 사치스러운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한탄이 되어 유진이의 세상으로 날아갔어요. 그날따라 유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 7시도 안 된 시간이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린다 싶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저녁으로 내놓을 생선조림을 만들고 있었죠. 왔니?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가방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건 그냥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인천 앞바다에 겨울 칼바람 같은 살을 애는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날 유진이는 회사에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중요한 해외 계약건이 마지막에 엎어졌고 부장은 사람들 앞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최 대리는 이것밖에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사활을 걸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잔뜩 독이 오른 채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동료들끼리 쓰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답니다. 아까 그 식당에서 들었다는 소문을 누군가 장난처럼 올린 거죠. 소래포구의 유명한 시어머니와 철없는 며느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실명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자기 이야기라는 걸 유진이는 직감했겠죠.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이 부어진 격이었어요. 모든 분노와 모멸감, 스트레스가 나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하셔야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나는 영문을 몰라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유진이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원수를 보는 눈이었죠. 어머니 시장 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저를 온 동네 방네 씹을거리로 만드세요?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뭘 어째요? 제가 돈만 밝히는 속물이고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못된 며느리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셨다면서요. 어머니 때문에 회사에서 제 체면이 뭐가 돼요? 동료들이 뒤에서 저를 보고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아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저 내 며느리가 자랑스러워서 대견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아니다, 얘야, 오해야. 나는 그냥 네가 똑똑하고 야무져서 자랑스럽다고. 자랑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대놓고 자랑을 해요. 그거 다 욕하는 거예요. 어머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그거 다 시어머니 피 빨아먹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어요. 그걸 모르세요? 내 진심은 구시대적인 무지가 되어 모욕당하고 있었어요. 내 사랑은 눈치 없는 주책이 되어 난도질당했죠. 40년간 소래포구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내 방식이, 내 언어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명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내 침묵은 유진이의 눈에 죄를 시인하는 뻔뻔함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어요. 아들놈은 잔뜩 굳어있는 나와 울고 있는 아내를 번갈아 보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진이에게로 달려갔어요. 유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완벽한 장막이었죠. 진우 씨,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밖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다녀. 내가 당신 힘들게 하는 여자래. 나 이제 회사도 못 다니겠어. 가녀린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아내의 모습에 진우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갔어요. 압이 없는 아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누구보다 강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나는 내 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나 봐요. 한 사람의 눈물 뒤에 가려진 다른 사람의 진실을 보는 눈 말이에요. 아들은 나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에는 실망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어머니,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왜 그러셨어요? 유진이가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다,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됐어요. 아들은 내 말을 잘랐어요. 유진이가 저렇게 우는데 뭐가 오해예요. 앞으로 당분간 시장에 나가지 마세요. 제발. 유진이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그 순간 내 세상은 정말로 끝났어요. 40년 동안 내 삶의 전부였던 공간, 내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소래포구를 내 아들이,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부정했어요. 나를 아내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로 낙인 찍고 내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킨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서 있었어요. 아들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며느리의 등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심장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고 어두운 절망이라는 것을 맛보았어요. 아들이 내게서 등을 돌린 그날 이후 집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어요. 나는 내 방 침대에 붙박인 채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죠. 나갈 수도 없었고요. 아들은 내게 40년 일터였던 시장에 가지 말라고 했고 그 말은 법보다 무서운 명령이 되어 내 발목에 족쇄를 채웠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나는 그저 숨쉬는 가구,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어요. 유진이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송도에 있는 그 번쩍이는 아파트의 대출금이며 매달 카드값으로 나가는 명품 옷값이며 감당하기 버거웠던 거겠죠. 회사에서는 큰 계약을 놓친 일로 입지가 좁아졌고 그 모든 압박감은 집이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로 향했어요. 바로 나에게로요. 지옥은 어느 늦은 밤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날 유진이는 잔뜩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코를 찌르는 술 냄새와 함께 살벌한 기운이 온 집안에 퍼졌어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방문 틈으로 거실을 내다보고 있었죠. 아이는 소파에 외투를 집어던지더니 부엌으로가 찬물을 꿀꺽꿀꺽 들이켰어요.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죠. 그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멀쩡한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숨길 수가 없었죠. 왜요? 제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감시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잠이 오세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였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입을 열어 변명이라도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오더니 내 뺨을 그대로 내리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갈랐어요. 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귀가 멍멍하고 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에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간장 항아리가 들어왔어요. 내가 평생을 보물처럼 아끼고 유진이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바로 그 항아리였죠. 아이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항아리로 다가갔어요. 어머니가 아끼는 게 이거죠? 이 낡아빠진 항아리. 이런 구닥다리 붙들고 사시니까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있는 힘껏 항아리를 발로 찼어요.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50년 세월을 품고 있던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죠. 검붉은 간장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어요. 그건 그냥 간장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의 역사이자 내 시어머니의 삶이었고 내 인생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검고 끈적한 액체가 되어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죠. 진우가 돌아왔을 때 유진이는 깨진 항아리 조각 옆에 주저앉아 연극처럼 울고 있었어요. 자신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다 못해 실수로 항아리를 깼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아들은 깨진 항아리보다 아내의 눈물을 먼저 보았고 내 퉁퉁 부은 뺨은 보지 못했어요. 그저 아내를 감싸 안으며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유진이는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나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내 세상의 마지막 빛이었던 손녀 하윤이를 이용했죠. 내가 없을 때마다 아이의 머릿속에 독을 주입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어느 날 내가 과자를 들고 하윤이에게 다가갔을 때였어요. 아이는 내 손길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 작은 얼굴에 가득한 공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할머니 저리 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 울렸잖아.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어요. 아들을 잃었고 이제는 손녀까지 잃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을 해치는 괴물이 되어 있었죠. 육체적, 정신적 폭력은 경제적 착취로 이어졌어요. 어느 날 유진이는 내 방으로 들어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통장 같은 건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나는 반항할 수 없었죠. 내 손에서 40년간 꼬박꼬박 모아온 내 피와 땀이 담긴 통장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며칠 뒤 유진이는 새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더군요. 나는 그 아이가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로 내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내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있다는 절망감에 몸을 떨 뿐이었죠.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팔에 든 시퍼런 멍을 보여주었어요. 유진이가 내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을 때 생긴 상처였죠. 진우야, 이것 좀 보렴. 이게. 아들은 내 팔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뿌리쳤어요. 어머니, 연세 드시면 살이 약해져서 잘 부딪히시는 거예요. 어디다 또 부딪히셨나 보네. 제발 유진이 좀 의심하지 마세요. 아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유진이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노인의 망상이 되었고 내 몸에 새겨진 상처는 부주의의 증거가 될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모두가 잠든 후에 거실로 나와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를 몰래 주워들었어요. 날카로운 사기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나는 조각을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신체적인 고통, 손녀의 외면, 아들의 불신, 그리고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의 상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살아있는 유령이었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죄인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절망의 냄새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같아요. 방 안의 모든 공기에 스며들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죠. 나는 그 냄새에 중독된 사람처럼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 몰라요. 밥도 거의 넘기지 못했죠. 살은 앙상하게 말라붙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은 마른 낙엽 같았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낮에는 악몽을 꾸었죠. 어쩌면 내가 정말 미쳐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진이의 그 서슬퍼런 목소리, 하윤이의 공포에 질린 눈빛, 진우의 차가운 외면, 그 모든 게 어쩌면 내 늙고 병든 머리가 만들어낸 환상은 아닐까? 온 세상이 나를 틀렸다고 말할 때 나 혼자 맞다고 버티는 건 가장 무서운 종류의 외로움이었어요. 유진이는 이제 나를 대놓고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그 투명한 감시의 벽은 더 숨막혔죠. 그 아이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맹목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 같았죠. 바로 나라는 존재의 사회적 말살이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는 평소보다 곱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더니 시장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아들이 시장에 가지 말라고 한 건 나였지. 그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유진이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어요. 며칠 뒤에야 나는 그 아이가 시장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됐죠. 유진이는 내 40년 지기였던 김씨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극을 했대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왔어요. 요즘 부쩍 이상해지셨어요.
제가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시고 어젯밤에는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셨어요.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완강하게 거부하시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치매라는 두 글자는 40년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주술과도 같았죠. 사람들은 연약하고 상처받은 며느리의 말을 믿었어요. 그 뒤로 시장 사람들은 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광천상의 할매, 결국 노망이 났나 봐. 쯧쯧, 며느리만 불쌍하게 됐지. 내 40년 인생은 그렇게 노망난 늙은이의 주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나는 이제 집이라는 감옥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대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만이 내게 남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적처럼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진이는 장을 보러 나간 후였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내 여동생 혜진이가 서 있었어요.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이렇게 말랐어? 혜진이는 내 해골 같은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나는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차마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내 치부를, 내 아들의 배신을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둘러댈 뿐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집안의 감도는 냉랭하고 부자연스러운 공기를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동생은 내게 별다른 말을 캐묻지 않았지만 그날 돌아가자마자 부산에 사는 내 딸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틀 뒤 내 인생에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어요. 수민이와 사위 박서준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거예요. 서준이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였죠.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냥 바람 쐴 겸 하윤이 보러 왔어요. 사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어요. 사람을 취조하는데 이골이 난 형사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나 봐요.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내가 국그릇을 들다가 살짝 소매가 거쳤어요. 그 순간 드러난 내 팔의 검풀은 멍 자국을 서준이는 놓치지 않았죠. 유진이가 내 시선을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유진이와 진우가 하윤이를 데리고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 수민이와 서준이는 내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서준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팔에 있는 멍, 어디서 부딪히신 거 아니죠? 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민이는 함께 울었고 사위의 얼굴은 점점 돌처럼 굳어갔어요. 어머니, 이대로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서준이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낡고 투박한 탁상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옷핀처럼 생긴 작은 물건이었죠. 어머니, 이 시계는 그냥 시계가 아니에요. 여기 작은 구멍에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작은 녹음기고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쪽에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고 있는 이상 어머니 말씀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그 기계들이 무서웠어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발각되면 어쩌지. 두려움에 손이 벌벌 떨렸죠. 하지만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딸의 온기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사위의 단단한 눈빛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죠.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억울하게 끝날 수는 없어. 알겠다. 내가 해보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것은 내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내 인생 마지막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어요. 더 이상 나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해 적의 심장부에서 칼을 가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심장이 쿵쿵쿵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요란하게 울렸어요. 내 방 낡은 장롱 위에 놓인 탁상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었죠. 그것은 진실을 담기 위해 숨죽이고 있는 내 편이었고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기도 했어요. 5단 쪽에 단단히 고정한 작은 녹음기는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으로 내게 용기를 주면서도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온몸을 떨게 만들었죠. 나는 이제 사냥꾼을 기다리는 미끼가 된 짐승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죠. 유진이는 날이 갈수록 더 예민해졌어요. 내가 방 안에서 조용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아이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 아마 내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했던 늙은이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계획하는 눈빛이라는 것을요.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 유진이는 신경질적으로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바로 그 탁상시계를 들고 있었죠. 아이의 얼굴에는 경멸과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어요. 시계잖니. 왜 그러냐? 시계요? 하. 어머니, 저를 아주 바보로 아시나 봐요. 이런 조잡한 몰래카메라나 설치해놓고 정말 망상증이 심각하시네요. 제가 어머니 물건 훔쳐갈까봐 이러시는 거예요? 유진이는 시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아이는 의기양양하게 허리에 손을 짚고 나를 내려다봤어요. 자신의 승리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얼굴이었죠. 그 아이는 곧장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 너머로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내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나 봐. 여보, 나 무서워. 이러다 어머니가 하윤이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이제 정말 안 되겠어.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 유진이는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했고 내 아들은 그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겠죠. 하지만 진짜 무기는 내 옷 속에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유진이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장 중요한 경계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이었어요.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고 동시에 천국의 문도 함께 열렸죠. 저녁 9시쯤이었을 거예요. 내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동생 혜진이었죠. 나는 혹시나 유진이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대박이야. 우리 옛날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그 쓸모없던 산 기억나? 거기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한다고 오늘 발표 났어. 보상금이 나온대. 수십억 원이래. 수십억.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수십억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흥분된 목소리가 꿈처럼 아득하게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열리고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아이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문 밖에서 내 통화를 모두 엿들은 거예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보상금? 수십억이라고요? 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유진이는 미친 사람처럼 내게 달려들어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해요. 당장. 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죠. 아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 돈은 내 돈이야. 당신 같은 노망난 늙은이가 아니라 이 집안을 먹여 살리는 내가 가져야 할 돈이라고. 알아들어? 유진이는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아이는 멈추지 않고 내 뺨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 나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바닥에 웅크렸죠. 아이의 입에서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악독한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당신 통장 가져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같은 노인네가 돈이 뭐가 필요해. 내가 그 돈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당신
내가 곱게 정신병원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젠 안 되겠어. 그냥 죽어버려. 죽어버리라고.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어요. 폭행의 소리, 나의 희미한 신음, 그리고 유진이가 스스로 내뱉는 모든 범행의 자백까지. 바로 그 순간, 유진이가 내 목을 조르려고 손을 뻗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듀.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내 방문이 벌컥 열렸죠. 문 앞에는 딸 수민이와 사위 서준이, 그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간 정지된 것 같았죠. 내 위에 올라타 있던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경악으로 얼룩진 그 얼굴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서준이가 내게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내 옷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죠. 최유진 씨, 당신을 폭행 및 공갈 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준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유진이의 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사건은 인천 남동경찰서에 접수되었고 며칠 뒤 지역신문인 경인일보 사회면에 소래포구 노인 학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는 삽시간에 온 시장으로 퍼져나갔죠. 나를 치매 걸린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며 등을 돌렸던 시장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온 건 김씨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죠. 혜수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꼬. 이 늙은이가 귀가 얇아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씨 할머니를 시작으로 박씨 아저씨와 다른 상인들이 줄지어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어요. 그들의 사과는 내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나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편견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비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죠. 내 작은 싸움은 그렇게 소래포구 전체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인 인권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쓸려나간 뒤에 허망함이 있었죠. 유진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딸 수민이네 집에서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몸의 상처는 아물어 갔지만 마음속에 핥히고 간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쓰리게 다가왔어요. 며칠 뒤 아들 진우가 나를 찾아왔어요.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퀭한 얼굴이었죠.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끄끄대는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용서를 빌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효를 눈물로 고백했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는 이미 다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은 내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했던 걸까요? 아들은 내게 매달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유진이는 하윤이 엄마잖아요. 제발 합의만이라도 해주세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제발요. 어머니.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내려다보았죠.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차갑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어요. 일어나거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네가 내 아들이었던 시간은 유진이가 내 목을 조르던 그 밤에 끝났다. 네가 내 팔의 멍을 보고도 눈을 감았던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너를 가슴에서 지웠어. 신뢰라는 건 말이다. 진우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그 간장 항아리 같은 거야. 한번 깨지고 나면 아무리 조각을 붙여봐야 금이 간 흉터만 남는 게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아들의 절규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녀 하윤이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죠. 어른들의 싸움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가여운 피해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나를 배신했던 아들의 얼굴과 나를 학대했던 며느리의 얼굴이 함께 떠오를 테니까요. 내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했어요. 유진이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상습적인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죠. 나는 합의도 탄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가 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에 보상금이 나왔어요. 내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나는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소래포구 시장으로 향했어요.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미웠지만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40년 세월을 미워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김씨 할머니와 박씨 아저씨를 비롯해 어렵게 장사하며 빚에 허덕이던 오랜 이웃들의 빚을 말없이 갚아주었어요. 그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나는 시장 한쪽에 비어있던 작은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변호사인 사위와 심리상담사인 딸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소래 희망 쉼터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죠. 나처럼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찾아와 잠시 쉬어가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내 비극이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고통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는 동생 혜진이와 함께 인천을 떠났어요. 우리가 향한 곳은 강화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죠. 도시의 소음과 아픈 기억들을 모두 파도 소리에 씻어내고 싶었어요. 나는 그곳에 작은 집을 얻고 내 평생의 기술을 살려 전통 방식 그대로 젓갈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짭조름한 소금과 싱싱한 해산물,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그 정직한 맛이 좋았어요. 딸 수민이는 엄마의 젓갈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온라인 상점을 열어주었어요.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스마트폰으로 주문이 들어왔다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낡은 이지폰만 고집하던 내가 이제는 내 손으로 만든 젓갈을 전국 방방곡곡에 팔고 있었으니까요. 내 아날로그적인 지혜와 아이들의 디지털 기술이 만나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유진이의 발소리가 아닐까 하는 공포에 떨며 깨지 않아요.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에 눈을 뜨죠. 바다를 보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79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고 있어요. 내 가게의 젓갈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어요. 더 이상 나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해숙이에요. 내 이름 석자를 온전히 되찾은 거죠.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깨진 항아리 조각을 만지던 그 밤을 생각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다시 밀어다 주기도 하더군요. 79세,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삶은 꽤 괜찮아요. 정말 괜찮답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한번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79세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어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파도가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줄지도 몰라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